주식 투자는 미인 대회.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직접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주가가 떨어지면 짜증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뭐 있어 보인다. 근데 야, 복리 효과가 말이 되냐? 원래 쉬운 것이 아니다. 주식 투자는 원래 어려운 것이다. 하나TV 알고 좋댔다.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그럼 지금 이제 성장주와 배당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사실 투자를 할 때 기회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회를 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네. 투자의 기회 어디에 있는 걸까요? 투자의 기회요? 저도 좀 찾고 싶은데. 저도 너무 찾고 싶은데 오늘 대표님께 들으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든지 뭐 여러 이제 가치 투자자들의 책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네. 일시적으로 시장이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일 때, 맨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비이성적인 혹은 공포 구간으로 떨어졌을 때 이른바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그때 이제 먹을 것이 나타나는 거죠. 왜? 기업 본질과 다르게 싸졌으니까. 그런 그 비효율성이 나타났을 때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의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안전마진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냥 제 가치로만 복원이 되었을 때 그만큼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목.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이 펀더멘털의 주가가 따라온다, 환원이 된다라는 믿음 하에 그렇게 이제 기회가 하나가 나타나는 걸 테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가치 투자 측면에서는 그러하고, 뭐 모멘텀 투자도 뭐 훌륭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그거는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지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뭐 벤자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막 이런 분들 책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싼 주식 사서 버티는 게 가치 투자인 줄 알고 그러다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절대적으로 이 중심주에서 멀어지면 안 되더라고요. 중심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 전에 대형주 제가 같은 건가요? 남석관 회장님한테도 한번 또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대의 중심주, 시장의 중심주. 시대의 중심주는 뭐겠습니까? 시대의 중심주. 지금 잘 가고 있는 테마에 그렇죠. 있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성장 방향, 세상의 변화의 방향이 은행일까요? 은행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나요? 아니요. 아니면 뭐 부동산 개발, 건설, 이게 지금 시대를 막 이끌고 있나요? 아니요. 막 철도를 놓고 막 그러나요? 아니죠. 자, 그럼 이 시대는 어디로 가죠? 첨단, IT, AI, 또 뭐가 있을까? 뭐 우리나라 뭐 K-뷰티,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K자가 붙기 시작했죠. 네. 그럼 K-땡땡은 이제 수출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로 큰 트렌드인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인류가 앞으로 성장을 하는 한 계속해서 쓰임이 더 커질 것인가를 보는 게 그 시대의 중심주라는 거예요. 그죠? IT, 뭐 하드웨어, 뭐 새로운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 그것을 항상 시대의 중심주로 보고 거기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예, 건설주 정말 싸죠. 지금 뭐 PER 막 2배, 3배짜리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건설주 몰빵, 이거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시대의 중심주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시장의 중심주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장이 관심을 갖는, 사랑을 해주는 주식. 존 메이더드 케인즈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식 투자는 미인 대회라고. 그러니까 내 눈에만 예쁜 주식이 아니라 대중들이 가장 사랑할 만한, 가장 예쁘게 볼 만한 주식이 뭔가를 보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소외주는 계속 소외된다. 그래서 미인 대회라는 거 일종의 그냥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 중심주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떨 때는 엔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뷰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의료 AI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시장 중심에서 조금 눈을 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시장은 못 따라간다. 아, 항상 예. 멀어졌다가도 중심을 잃지 말아야지 하고 돌아가고 그쵸.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럴 자신이 없으면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 ETF 아니면 간접 투자하시는 방법, 패시브 방식의 투자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아마 뭐 하나증권이 하나TV를 보시는 분들도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직접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수수료 내가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내가 지수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얻어야죠. 그러면 지수랑 베타 값이 가장 비슷한 삼성전자 이게 아니라 더 아웃퍼폼을 해야 하니까 시장 중심주에서 멀어졌다가는 시장 지수도 못 따라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 중심주라는 게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 움직임하고 코스피 200 다르고요. 코스닥하고 코스닥 150 다르고요. 나스닥하고도 나스닥 100 다르고요. 나스닥 그 탑 10 이런 것도 다릅니다. 그러면 아웃퍼폼을 하기 위해선 어떤 중심주에 내가 더 비중을 더 실을 것인가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초과 수익률 내려면 되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이게 제 가치에 올라올 동안 이걸 먹는 것도 안전 마진이 있는 좋은 가치 투자의 방법이고 모멘텀 투자라고 하면 이 시장의 중심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사실 이 지수를 못 쫓아가는 것도 슬프지만 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수익을 냈다. 이것도 또 너무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 앞에서도 지수 대비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가 편다송 대비, 이대호 대비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더 막 내가 그쵸. 왜 그걸 그때 막 그러니까 저도 한 해 한 해 돌아봅니다만 코스피가 10% 올랐을 때 제가 10% 수익을 냈어요. 이건 못한 거예요. 왜냐? 샀다 팔았다를 비교적 좀 하면서 수수료 그다음에 거래세 엄청나게 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연말에 한번 정산해 보세요. 아니면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1년 동안 낸 그 재반 수수료랑 세금 얼마인지 뽑아달라고 HT에서 뽑아볼 수 있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아마 몇 억을 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만큼의 비용을 내고 초과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벤치마크 대비 펀드 매니저들도 결국은 벤치마크 대비 초과했느냐 언더퍼폼 했느냐 아웃퍼폼 했느냐로 고객들이 수수료 내는데 2%나 주는데 더 잘해야죠. 거기서 이제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옆에 있는 친구는 20% 수익 냈는데 누구는 뭐 연초부터 로봇, AI, 헬스케어 다 올라부터 막 배터리 이런 걸로 막 몇백 % 벌었다는데 그러면 이제 자괴감이 느끼는 거죠. 아, 나도 저거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수록 좀 불행한 시장이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주식 투자자의 숙명은 또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중간에서 내가 중심을 잡고 내 투자를 잘해야 된다. 내 투자라도 잘해야 된다. 내 투자만 잘해야 된다. 이거는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찰리 먼거 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투는 미친 짓이다. 이건 주식뿐만 아니라 그쵸, 그쵸? 모든 거에 해당이 그렇죠? 되는 당장 거거든요. 인스타그램 보면 딱 나타나지 그쵸.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런데 막 네. 그래서 질투를 하는 것 자체가 남과 비교를 할수록 본인이 초라해지고 불행해지는 지름길. 가장 빠르게 불행해지고 싶으면 비교하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비교는 좀 좋은 건 아닙니다만 내가 가진 것에 집중을 하면은 오히려 더 행복해진다 하더라고요.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지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을 할수록 행복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올해 5% 그쳤다 하더라도 아 맞아 내가 이때 이 판단은 옳았어. 내가 이거를 정확히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대충 맞았던 것 같아 라는 걸 막 복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틀린 게 있다면 아 이건 정말 뼈 아팠던 투자였어. 내가 이걸 왜 그랬을까? 다음에 이런 건 반복하지 말아야지라는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과정이 있다면 그거는 나의 행복한 과정,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어서 집중할 수 있는 것, 내가 집중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 되는 거죠.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네. 껄무새란 말도 껄무새. 그래서 나온 거 아닐까요? 아 맞아요. 그쵸, 살 걸. 제발 나도 지난주에 할 걸. 코인 좀 살 걸.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끝도 없이 불행합니다. 아 지난주에 샀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고민만 하지 말고 질렀어야 되는데. 팔 걸, 살 걸. 근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편다송 아나운서뿐만이 아니라 투자의 대가들 100억, 200억, 300억, 500억
천억 가지신 분들도 그 얘기 해요. 그런 분들도 그럼요. 그런 분들 똑같아.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주가가 떨어지면 짜증내고 아 내가 지금 이자가 이만큼 나가고 있는데 아 이거 짜증나 죽겠네. 막 짜증 엄청 내요. 그분들도 성격 안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본인의 반응과 결정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짜증? 나 짜증 나. 기분 나빠. 근데 내가 해야 할 결정은 이거야. 그런 분들의 나의 투자. 공통점이 맞아요. 철저하게 분리를 잘 네.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 많이 보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연습을 해보고. 왜요? 네? 저도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뭐 있어 보인다. 근데 뭐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저도 되게 배우고 있는 입장이어서 저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고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유독 제 주변에 많은 사람. 딱 잘하실 내세울 거 것 딱 그거 같은. 하나 아니에요. 별로 돈도 없고요. 그럼 이쯤에서 한번 대표님의 수익률 어떤지 바로 이제 사람이 욕할 걸요. 야, 지금 너 그거 가지고 투자하면서 지금 네 아는 척했다고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시장보다 수익률이 안 좋을 때도 물론 있고요. 시장보다 좋을 때도 물론 있고요. 네. 그때 다르죠. 하지만 이제 꾸준히 성장하는 투자. 내가 그 해에 까먹었을지언정 나에게 뭐가 남았다. 그 다음엔 이거 내가 밟고 올라가면 된다. 그 다음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렇죠. 나중에 또 잘 되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한 맞아요. 과정일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네. 표현도 해요. 그 태엽을 감는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이제 이렇게 미니카 갖고 놀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니카를 앞으로 가게 하려면 뒤로 당겨야 돼요. 네. 그쵸?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손 딱 놓으면 그때 앞으로 네. 촤 튀어나가고 그러다 또 멈춥니다. 그럼 다시 또 앞으로 튀어나가려면 바닥에 놓고 따르르 뒤로 놓고 또 앞으로 놔야 돼요. 항상 뒤로 가는 기간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라는 건 늘 변동성과 함께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가 망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막 그냥 누가 좋다고 해서 그냥 막 눈 감고 배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이 있다면 혹여나 뒤로 가더라도 나는 태엽을 감은 거다. 근데 이게 그냥 정신 승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정신 승리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가요? 아니라. 그럼요. 네. 정신 승리는 그거야. 아무 과정 없이 내가 성장하는 것 없이 그냥 나 좋을 대로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편하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 저 돈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 돈이야. 괜찮아. 잃어도 되는 돈이야. 저 항상 얘기하거든요. 잃어도 되는 돈이면 저 주시라고요. 없어도 되는 돈이면 저 주시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태엽을 감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었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을 하시라는 거. 근데 그렇게 태엽을 감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이 경기와 시장, 이 투자를 분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경기가 좋을 때 꼭 시장이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좋지도 않고, 이게 좀 반대로 갈 때도 많은 것 같은데 이 둘의 관계는 좀 어떤가요? 이게 되게 말로는 쉬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똑같이 따라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버핏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공포일 때 탐욕을 부려라. 버핏은 아마 그래도 되겠죠. 뭐 요즘 또 현금 비중 많이 마련해놨다고 하는데. 근데 일종의 사이클을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2020년 때는 팬데믹 때문에 거의 제로 금리까지 갔었고 그 이후엔 또 엄청나게 물가 때문에 금리를 높여가면서 그 고금리 상황에 많은 분들이 또 고통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흐름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시 사계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라가미 구니오라고 이제 일본의 뭐 유명한 투자자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한 건데 네. 경기 상승기, 경기 하락기 그 상황에서 먼저 유동성 장세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부진해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죠. 그러면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돈값이 싸졌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끌어와서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통해서 생산이 많이 되고 사람들도 돈이 생겼으니까 소비를 많이 할 테고 기업 실적이 좋아질 테고 그러면서 경기 상승기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경기가 한없이 좋아지나요? 어디선가부터는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물가가 너무 오른다라는 거겠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막 끌어오고 투자를 많이 하고 할수록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야 이거 이대로 보면은 물가 너무 높아져서 나중에 통제 불능 상태로 갈 수도 있겠는데 그때 다시 한번 조이게 되는 거죠. 수도꼭지를 줄이게 되면서
그 뭐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돈값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레버리지 줄이고 투자를 줄이고, 또 그러면 기업들도 물건이 안 팔리니까 생산을 줄이고, 생산을 줄이면 당연히 기업의 설비 투자도 줄이고 고용도 줄이고, 그러면 또 사람들도 고용이 줄어드니까 소비도 또 줄이고, 이렇게 또 가면서 경기는 또 수축기에 들어가는 거고, 이 사이클을 알게 되면은 여기에서 기업 실적이 어떻게 좋아지겠다, 어떻게 다운텀으로 가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다? 기업의 실적에 앞서서 항상 유동성으로 먼저 움직이잖아요. 항상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주가는 궁극적으로는 그 기업의 실적에 수렴하게 됩니다만, 그것보다 더 먼저 움직이는 건 유동성이죠. 돈의 힘. 혹시 이 그래프 맞나요? 요 아래에 있는 거. 이게 딱 책상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나중에 요거 미리 준비해 주신 건가요? 제가 또 친절합니다. 이렇게 친절합니다. 이 와이스트릿이 이렇게 친절합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게 그 사이클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어떨 때 펀더멘털 장세로 가느냐, 어떨 때 유동성 장세로 가느냐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기업의 실적,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거는 기업의 본질인데, 시장은 돈의 향기, 돈의 맛에 더 빠르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기업 쓰러져 가요. 다 막 부도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서 막 금융사 도산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줘. 제로금리도 모자라서 돈을 막 헬리콥터에서 막 뿌려줘요? 뿌려준대. 그러면 돈의 힘으로 주식시장 막 랠리를 펼칩니다. 제일 좋은 게 돈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돈의 양을 보면서 먼저 그게 랠리를 또 펼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런 사이클을 먼저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기업 실적 좋은데, 내년에도 이 기업은 15% 성장한다는데,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추정치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저쪽에서 중앙은행에서 테이퍼링을 한대요. 양적 이제 긴축으로 들어간대요. 1년 뒤에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대요. 근데 거기다 대고 실적 좋아진대. 그러니까 실적 좋으니까 주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으면 엇박자 타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2021년에 많이들 이제 물렸던 배경이었던 거고요. 저도 물렸습니다. 이게 또 안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그래도 미리 알고 있으면 네. 나쁠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장에 머물러야 합니다만, 그럴 때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줄여놓는다라거나 레버리지 썼던 걸 먼저 좀 갚아놓는다라거나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금리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테이퍼링, 긴축한다고 했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 주식이 또 튀어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모르는 거니까요. 네네. 이거는 다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럼 투자를 잘하려면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게 좀 중요할까요? 우선은 투자를 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중요한 거를 반복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시장에 머물면서 투자를 하루 이틀을 하실 거 아니죠. 한두 달 하고 말 거 아니죠. 그렇죠. 사실 시작한 이상 예.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물론 한 6개월 만에 5,000%를 번다면, 그럼 안 하죠. 그럼 안 하죠.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5,000%를 만약에 번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실력보다는 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를 들어서 풋옵션에 잔뜩 베팅을 했는데 어디서 테러가 일어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수천 퍼센트 벌 수도 있어요. 로또 아닌가요? 그 정도? 로또가 되는 거죠, 거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반복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걸로 5,000% 번 돈은 빼야 돼요. 다시 그걸로 옵션을 해서는 나락갑니다. 5,000% 번 돈만큼 또 옵션을 해서 그게 반복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야. 10억 당첨금 가지고 로또를 10억 원어치 또 사야지? 라고 하면 그 사람 바보죠. 그러면 한 5,000원 정도 벌지 않을까요? 왜냐면 로또는 확률이 814만 분의 1이에요. 814만 번 이론적으로 반복을 해야 한 번 당첨되고, 그 이상이 돼야 2번 이상 당첨될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또 복권으로 번 돈이 있다면 다시 그 돈으로 로또에 베팅을 하면 안 되죠. 집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뭐 주식을 시작하든지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행운이 닥쳐온다면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만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이게 반복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반복 가능한 투자, 지속 가능한 투자. 예를 들어서 나는 퀀트 방식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퀀트 방식으로 종목을 스크리닝을 해서 나는 기업 탐방 다니기 어려우니까 매번 PBR, PR 낮은 종목 20개만 분기별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종목 교체하면서 퀀트 방식으로 갈래 라고 하면은 이거는 너무나 좋은 뭐 역사적으로도 검증이 된 지속 가능한 투자죠. 물론 시장 일시적으로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고 컨퍼런스 콜 듣고 하나TV나 Y스트릿 같은 거 보면서 같이 공부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러면 이 사람은 10년, 20년 버핏처럼 80세, 90세가 되어서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필립 피셔라든지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분들의 공통점이 정말 늙어서도 필립 피셔는 치매에 걸려서도 주식 투자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평생을 습관처럼, 평생을 취미처럼, 평생을 특기처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투자가 즐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게 지속 가능한가 반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희 그 Y스트릿의 모토가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예요. 지식도 그렇고 자산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복리로 쌓인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막 주식 얘기 들을 때 용어 하나도 모를 때 머리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EPS, PER, PBR, 뭐 EV, EBITDA 이런 거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반도체가 뭔지도 몰랐는데 8대 공정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8대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도 이해가 돼요. 저는 이게 복리로 쌓인다고 보거든요. 지식 또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우선은 까먹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돌아서면 까먹으면 이 지식의 복리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항상 또 제로에서 시작을 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서도 뭐 필기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실전에 대입을 하고 하는 게 필요한 거고 더더욱이 자산은 더 중요한 게 잃지 말아야 됩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잃지 말아라.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첫째도 잃지 말고 둘째도 잃지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가 되려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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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빙하학자가 했던 표현인데 그분 성함이 그웬슐츠? 예, 그웬슐츠가 하신 말인데 그 빙하가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빙하가 과연 어떻게 그렇게까지 쌓였을까? 이거는 한 방에 폭설이 내려서 빙하가 쌓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눈이 내리더라도 전년도에 내린 눈이 녹지 않아서 다음 해에 눈이 또 쌓이고 이 눈이 녹지 않아서 또 쌓이고 이렇게 되면서 빙하가 되고 빙산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도 그렇고 자산도 그렇고 딱 그거예요. 잃지 않아야 돼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반문을 하세요. 야, 복리 효과가 말이 되냐? 마이너스 30% 나고 반토막 나고 이런 게 질비한데 어떻게 복리 효과가 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요. 어떻게 잃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잃지 않는 투자 때로는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 투자도 초과 수익을 내는 좋은 방법이지만 일정 부분은 가치 투자,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것, 어떻게 보면은 꾸준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포트폴리오 일부를 깔아놓고 가야 되는 거죠. 약간 적립식 투자를 하는 그런 것도 개념인 좋은 건가요? 방법이고요. 중요한 거는 또 곱하기 0이 돼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너무 많이 썼다가 한 방에 털려버리고 반대 매매 나가면 당연히 내 돈이 그냥 가루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적당히 써야 된다. 그러니까 신용융자라는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슈퍼김이 된 사람들은 신용융자를 제대로 잘 써서 고속도로 타고 바로 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한 200% 확신이 있을 때 그 레버리지를 쓴 거예요. 긴가민가? 한번 질러봐가 아니에요. 절대 그럴 때 신용융자를 쓰는 게 아니라 확신이 들 때.
야, 이건 너무나 저평가돼 있고 내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지금 데이터가 막 올라오고 있어. 근데 아직 시장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어. 아직 애널리스트 커버도 시작되지 않았어. 근데 나는 이 기업을 잘 알아. 기회를 찾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럴 때, 야, 이거는 좀 씻자. 라고 할 때 레버리지를 씻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누가 좋다는데, 아, 이거 지금 2배 간다는데, 그럴 때 레버리지를 썼다가 마이너스 30%, 50% 되잖아요. 그럼 마진콜 받고, 반대매매 받고, 본인 돈부터 털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복리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의 기반에는 잃지 않는 투자, 다시 제로가 되지 않는 투자가 항상 튼튼하게 바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는 절대 눈이 쌓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눈이 쌓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환경도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시가 안 좋을 때 거래량과 고객 예탁금이 줄고 시장이 좋으면 다시 늘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될 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네. 그런 타이밍을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타이밍이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시고요. 사실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다면 그분은 선물 옵션 하셔야 돼요. 레버리지에 몰빵 막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근데 사실 타이밍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 타이밍만 쫓아다녔다가 그렇게 선물 옵션 크게 하셨다가 결국은 다들 말로가 안 좋더라고요. 왜냐? 타이밍만 노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타이밍만 노리다가 죽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죽을 때 이제 마지막에 링거 보고 사도, 아, 내가 그때 나 언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래도 하워드 막스가 맨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순간에 투자를 하지 말고 시간에 투자를 하라.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많이 요즘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 와이스트리트도 그렇고 투자 관련된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주가가 안 오르잖아요. 시장이 재미없잖아요.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내가 괜히 주식을 시작해하고 지금 뭐 카카오에 물려있고 막 이런 식으로 다들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내가 다시는 주식 하나 봐라. 근데 그 사람들은 100% 지수가 3,000 다시 복귀하면 그때 들어옵니다. 그럼 늦은 거 아닌가요? 당연히 늦는데, 시장을 떠났던 사람은 반드시 비쌀 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런 속담도 있어요.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밀이 없던 사람은 밀 가격이 오를 때도 밀이 없다. 주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분들은 지수 2,700, 2,800, 3,000 가면은 분명히 다시 그때 들어옵니다. 야, 친구가 지금 하이닉스를 얼마 벌었대. 하이닉스가 저쯤 돼 지금 2배 갔대. 분명히 그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해서 항상 시장에 머무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왜냐? 타이밍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시장에서 만약에 벗어나서 내가 약세장은 피하고 상승장에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되면, 알 수만 있다면. 네, 그럼 모두가 그렇게 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모두가 그러고 네. 싶죠. 근데 그거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미국 미시건대 금융학과에서 94년도에 논문을 낸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963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연평균 12%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30년 중에서 30년이라면 거래 일수로 1년에 250일 곱하기 30 빨리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급등을 했던 40일간을 만약에 내가 놓쳤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평균 12%가 아니라 7%로 뚝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우진수가 1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까지 10배 올랐잖아요. 그 10배 오른 기간에 뭐 횡보하는 장세도 있었을 거고 떨어지는 장도 있었을 거고, 그때 오른 기간은 전체 거리 기간의 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또 그 모건 하우저리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는데, 역사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 확률 하루로 놓고 보면은 50대 50이다. 그런데 1년으로 보면 68%다. 10년으로 보면 88%가
상승을 했고 20년으로 보면 100%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그리고 내가 강세장에서만 상승할 때만 투자해야지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고 혹여나 그렇게 떠나 있다가 상승장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시장 수익률은 못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보다 개념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멘탈도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네. 한 1에서 5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고. 벌써? 네. 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아, 좀 과한가요? 네. 1에서 지금이 한 이제 2 정도? 3시 정도 됐으니까 빨리 종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농담이고. 네, 지금까지 와이스트릿 이대호 대표님과 함께 어려운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대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